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이렇게 사연 하나 남겨봅니다.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니니 밝히지 않을게요. 제 나이 28, 남편이 20살 되던 해에 저와 결혼했습니다. 군대도 안 다녀온 남편은 해군에 입대했기에 애가 쏟아져야 할 신혼에 저는 남편을 두고 3년이란 시간을 독수공방 하여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자가 나이가 많아서 안 되겠다고 결혼을 반대하던 시부모님이었지만 결혼하자마자부터 시댁과 합가하여 효부노릇을 하니 저한테 잘해주시더군요. 특히 시아버지가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챙겨주셨지만 얼마 안 가 시댁과는 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조선소에서 일하던 남편은 제 나이 38살이 되었을 때 사고로 잃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6살, 여덟살 난 2딸, 토끼 같은 2명의 자식들을 두고 남편을 저보다도 먼저 데려가 버렸네요. 사고 보상금이나 보험금을 타긴 했지만 전업주부로 살아온 저에게 이 시련은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외아들 3대 독자 애지중지하시던 시부모님은 제가 아들을 데려갔다 하시며 저와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 제 아이들은 길바닥 신세를 피치 못하게 되었지요.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아들만 챙기던 친정 또한 저희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긴 했지만 그렇다 할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보험금과 사고보상금으로 새 터전을 구해 어떤 날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가며 2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2 아이들이 정말 힘들었을 텐데 남편 복은 없었지만 자식 복은 있던 것 같네요. 2 아이는 훌륭하게 자라 상위권 대학의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를 하게 되었고 첫째는 전문직, 둘째는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네요. 2 자식들은 저한테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며 이제 자기들이 저를 부양할 수 있으니 당장 직장부터 관두라고 하더군요. 몸은 편해졌지만 참대놓고 아무것도 안 하려니 그것 또한 너무 힘들더군요. 집에만 있어도 되는가 싶기도 하고 여유가 생기니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한 번에 터져나오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제가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 친하게 지냈던 언니를 우연찮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잘 지냈냐고 보고 싶었다고 둘이서 한참 회포를 풀었습니다. 듣자 하니 이 언니는 이미 몇 년 전에 은퇴를 한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제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하여 아이들 덕분에 요즘 편하게 지내게 되었다고 자랑 좀 했습니다. 언니와는 가끔씩 만나며 친분을 다져왔는데 그러다 보니 어느 날 고민 아닌 고민거리를 언니에게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식 키우는 데만 집중해서 살아와서 몸은 편해지고 여유로워졌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언니는 그런 게 고민이었으면 진작 말하지 그랬느냐며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가르쳐줬습니다. 여러 취미 활동을 하던 언니가 이런저런 자리에 저를 데려가기 시작했어요. 스포츠 댄스도 배우고 등산도 다니고 제 인생에 해보지 못할 것 같았던 골프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일만 하면서 살아 몰랐는데 세상에는 할 게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언제부터 이렇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기 시작했는지 아는 사람들도 참 많더군요. 새로운 걸 하게 되면서 그동안 느낀 적적함은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뭔가 채울 수 없는 아쉬움이 강하게 남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언니가 저에게 제안을 하나 해왔습니다. 하루는 저보고 묻지마가 뭔지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좋은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으니 같이 가자고 물어보는 언니의 말에 한사코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지만 앞으로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냐며 저를 계속 설득을 하더군요. 결국 언니의 간곡한 부탁에 모시겨 한번 다녀와 보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로 가니 관광버스가 한 대 서 있었어요. 막상 정말 저 버스에 몸을 싣는다 하니 긴장이 되고 가슴이 쿵쿵 뛰더군요. 언니한테 이거 은근히 긴장된다고 하니 언니는 사실 혼자서 몇 번 와봤다면서 잘 설명해 줄 테니 떨지 말고 있으라고 하네요. 버스 문 앞에 있는 남자에게 다가가니 어디 산으로 가시는 분들이냐고 서글서글하게 인사를 하더군요. 회비를 내고
안에 들어가니 버스는 벌써 절반이 넘게 차 있었습니다. 언니와 나란히 자리에 앉아서 버스에 누가 있는지는 확인도 하지 않고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설명해 주기를 소지품 집기 같은 걸로 짝을 맞춰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짝이 정해지면 장소에 도착하기 전까지 여자는 안쪽에 앉고 남자는 바깥쪽에 앉아서 노는 거라고 말해줬어요. 설명을 듣느라 정신없이 있는 가운데 버스에 어떤 사람이 탔는지는 당연히 확인도 못하고 있었어요. 잠깐 언니에게 찝적대는 남자분이 계셔서 대화에 공백이 생겨 혼자 신나게 그 남자와 떠들고 있는 언니만 바라보다가 주변이나 둘러볼까 하며 고개를 들었는데 정말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20년간 얼굴 한 번 못 보고 지낸 시아버지가 버스에 오르시는 걸 봤기 때문이죠. 시아버지도 저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적잖이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언니는 이미 옛 저녁에 아까 그 남자와 합석을 해서 제 옆에서 사라진 상태였어요. 버스를 탈 때 봤던 서글서글하게 인사하던 사람이 마이크를 들고 진행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냥 돈 받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사회자였어요. 차가 출발하자마자 신나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사회자는 고속도로에 진입하게 되면 남편 마누라 생각은 출발하던 곳에 두고 오라고 하며 오늘 하루만큼은 고민 없이 재밌게 보내자고 말하며 능숙하게 진행을 하더군요. 하지만 아무리 남편 없이 지낸 세월이 20년이라고 해도 저 멀리 앉은 시아버지 뒤통수를 보고 있자니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었지요. 아직도 짝이 없는 사람이 있냐고 하며 혼자 앉아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남자들의 소지품을 걷어갔습니다. 시아버지도 제 눈치를 보신 건지 저처럼 끝까지 짝을 찾지 못하고 혼자 계셨어요. 소지품이 담긴 바구니를 사회자가 제 앞에 들고 오는데 바구니 안에는 너무 익숙한 물건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결혼하고 시아버지 첫 생신 때 사들인 가죽 지갑을 아직도 쓰고 계시더군요. 가죽이 달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용하고 계신다는 생각에 오만 가지 감정이 교차하더군요. 저도 모르게 가죽 지갑을 집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버스 안에서 시아버지와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버스에서는 춤판 노래판이 한바탕 벌어지고 있었고 저와 시아버지는 나란히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짓궂은 행동을 유발하는 사회자의 진행에 저희는 참 많이 당황했어요. 진행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벌금을 먹이겠다는 말에 결국 분위기에 휩쓸려 시아버지와 잊지 못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바들바들 손을 떠시는 게 시아버지도 엄청 긴장을 하신 듯 싶더군요. 그렇게 긴 하루가 지나고 출발했던 장소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언니는 짝지은 그 남자분과 잘 되었는지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북적북적했던 하루가 지나고 주차장에는 저와 시아버지 단 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차량까지 걸으며 하루 종일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저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떠난 건 제 잘못이 아닌데 그때 왜 그랬는지 메일을 후회로 보내고 있다고 하시네요. 시어머니는 잘 계시냐고 묻는 저희 말에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5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씁쓸하게 한마디 하시더군요. 시아버지도 혼자서 외롭게 지내셨고 그 외로움 속에서 제가 느꼈을 기분을 생각하니 저에게 큰 죄를 지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동안도 몇 번이고 저에게 잘못했다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이미 10년도 넘는 긴 시간 동안 연락 한 통 없이 지내왔으니 어디서부터 저를 찾아야 할지도 도무지 감도 안 잡혔다 하시네요. 20년 만에 시아버지 댁에 처음으로 들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던 그때와 달라진 것 하나 없더군요. 남편 생전에 저와 같이 쓰던 신혼방마저 그대로 유지하고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쓰시던 방도 깨끗했습니다. 그동안 그 방을 정리하며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셨을까 하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밤 시아버지와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시아버지의 집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시아버지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자식들에게 시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못했어요. 자식들한테 좋은 소식일지 나쁜 소식일지 아직도 감이 안 잡히고 어디서 다시 재회하게 되었는지까지 도무지 말을 이어갈 자신이 없네요. 그날 이후로 저는 언니와 보내는 시간보다 혼자 외롭게 지내실 시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아이들에게 시아버지에 관한 사실을 숨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시아버지와 저희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해야 할 날이 오겠지요. 그때까지는 저 혼자서라도 그동안 못해드린 좋은 며느리 돌이라도 해드려야겠네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스토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프리랜서의 길을 가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요새 다들 사연을 올리는 게 유행인지 제 주변 사람들도 이곳에 사연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남자친구는 대학교 졸업할 때쯤 만났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보다 2살 많았고 저는 졸업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저도 남자친구도 부족한 없는 집안이었어요. 특히 제 집안은 유서가 깊은 집안이라 돈이 무척 많았고 물려받은 땅도 많고 부모님은 상가 건물만 5채 넘게 갖고 계시거든요. 얼핏 듣기로는 10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그 덕분에 저는 별 어려움 부족함 없이 잘 클 수 있었고 부모님께서도 흔히 말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시는 좋은 분들이셨어요.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여러 방면으로 지원을 해주셨지만 제가 대학교 졸업이 가까워져 오니 부모님은 시골로 내려가서 농사 지으면서 살고 싶다고 하셔서 대학교 4학년이 되자마자 시골로 내려가서 살고 계셨죠. 부모님께서는 돈으로 유세 떠는 걸 제일 싫어하시는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돈 보고 접근한 사람들을 그동안 많이 쳐내 오셨었고 그런 사람들을 보는 눈도 있으셔서 집안의 돈을 잘 지키셨죠. 남자친구의 집은 대기업까진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집안이었어요.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았지만 남자친구도 부족함 없이 자라온 건 확실했어요. 저랑 남자친구가 처음 만난 건 졸업할 때쯤 대학교에서 졸업생 특강 같은 걸 열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강의하러 온 졸업생과 저는 사귀게 되었고 그 사람이 바로 제 남자친구예요. 남자친구는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남자친구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제게 빌붙거나 돈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내색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저에게 더 챙겨주려고 하고 다정하게 대해줬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오빠는 우리 집이 잘 산다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이 전혀 안 느껴지는 것 같다고 하니까 나는 너희 집이 좋은 게 아니라 네가 좋은 거니까 만나는 거라고.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든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자친구가 너무 좋아서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런 남자라면 평생 같이 살아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랑 사귄 지 1년이 지나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 남자친구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겠지 싶었거든요. 남자친구 부모님에게 인사하러 가기 하룻밤 전부터 긴장되었어요. 다음날 남자친구와 손을 잡고 남자친구의 집에 가서 부모님을 뵙고 부모님 2분 다 좋은 인상이셨어요. 남자친구 특유의 그 다정함이 느껴지던 따뜻한 집이었죠. 저는 기대한 것 이상 좋은 분들이라 기분이 더 좋았어요. 그렇게 첫 만남은 잘 마무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도 저희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부모님과 같이 살던 옛날 집은 저도 부모님도 살고 있지 않아서 거의 별장처럼 지내던 집이 되어버렸어요. 부모님에게 제 남자친구를 보여주고 싶다고 하자 부모님은 바로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그동안 농사를 열심히 하셨는지 얼굴도 많이 그을지시고 손도 거칠해지시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영상통화로 자주 하고 가끔 주말에 내려가곤 그래서 딱히 이상한 거 못 느꼈는데 남자친구는 좀 당황한 듯해 보였어요. 분명 우리 집이 본인 집보다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부모님 행색이 그렇게 안 보였으니까요.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이랑 얘기하면서 표정 관리를 했지만 저는 이상함을 좀 느꼈어요. 입은 웃으면서 말하고 있었지만 눈은 계속 부모님을 훑는 것이 제 눈에 보였거든요. 저는 그날 기분이 상해서 저녁에 단둘이 얘기했습니다. 네가 생각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면 되냐고요. 남자친구는 오히려 제게 따지더라고요. 너 지금 나한테 거짓말한 거냐고요. 제가 무슨 소리냐고 묻자 남자친구는 누가 봐도 그 사람들은 부자랑은 거리가 멀어 보였다고 일부러 내 앞에서 기 안 죽으려고 잘 사는 척 한 것이냐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겨우 부모님 한 번 봤다고 우리 집으로 의심하다니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내가 오빠한테 거짓말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겨우 우리 부모님 한 번 보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거짓말 할 거면 내가 좀 더 정성스럽게 했겠지. 호줄거나 우리 부모님 모습 그대로 오빠한테 보여주겠냐며 말하고 제가 논리적으로 따지고 드니까 남자친구도 곰곰이 생각하는 듯 싶더니 결국 제 말에 수긍했어요. 그러면서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일부러 잘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유세 떠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서 그런 거에 대해 예민해서 그랬다고. 그 말을 듣고 저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라서 그냥 넘어갔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희가 사귄 지 어느덧 2년이 지났고 슬슬 우리 둘의 입에서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양가 부모님들도 환영하는 분위기였죠. 그동안 양쪽 부모님에게도 많이 찾아뵙고 눈도장을 찍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결혼 승낙은 어렵지 않게 받아낼 수 있었어요. 신혼집도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게 저랑 남자친구는 이미 제가 혼자 살고 있던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고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냥 그 집을 신혼집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 부모님이 반대하더라고요. 그래도 명색이 신혼집인데 좋은 집으로 해야 하지 않겠냐고요.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부모님 태도가 약간 변했습니다. 하루는 어머님께서 고급 아파트 몇 개 출연해신 걸 저에게 건네면서 당연히 신혼집은 너희 집안에서 돈을 더 많이 내야 하지 않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반반 내야 공평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니 너희 집이 우리 집보다 더 잘 사는데 반반을 내면 우리가 손해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좀 어이가 없었지만 그 돈 몇 푼 가지고 어머님이랑 싸우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랑 상의하고 말씀드리겠다고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그 후부터 어머님이 이것저것 간섭을 많이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계속 우리 집이 돈을 더 많이 내도록 강요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불편하고 짜증이 슬슬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저는 다 참았어요. 다들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싸우고 헤어진다고 하던데 저는 그러기 싫었거든요. 가구를 살 때도 따라와서 저희 쪽이 7, 남자친구가 3으로 돈을 내고 사실 이것도 제가 따져서 이렇게 한 거예요. 심지어 식장 비용은 8대2로 하자고 계속 우기고 결혼식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거의 우리 집에 미루듯이 하니 저도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우리 집이 남자친구 집보다 잘 사는 건 맞지만 이건 아니지 않냐? 결혼을 뭐 나 혼자서만 하냐? 돈 가지고 이러는 게 좀 없어 보여서 그동안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진짜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고 어머님께 따졌더니 어머님께서 되려 화를 내시더라고요. 양심이 있으면 너희 집에서 돈을 더 내야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요. 저는 너무 답답해서 결국 그 자리를 뜨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날 저녁 저에게 미안하다고 요즘 우리 회사가 좀 안 돌아가서 어머님께서 예민해서 그런 거라고 저보고 이해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알았다고 했죠. 저도 생각해보니 어머니께 말을 좀 심하게 한 것 같다고 남자친구한테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남자친구는 이해한다고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엄마한테 다신 그러지 말라고 말해두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잘 넘기는 싶었더니 며칠 뒤 어머님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저는 집에 있었고 남자친구는 회사에 가 있었거든요. 저는 어머님 어쩐 일이냐고 하니 요즘 내가 너한테 너무 못되게만 군 것 같다고 같이 데이트는 하러 가자길래 저는 금방 또 기분이 좋아져서 얼른 준비하고 어머님을 데리고 분위기 좋은 맛집에 가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어머님이 저랑 꼭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하시길래 저는 커피 다 마시고 얼른 가보자고 그랬죠. 그동안 어머님 때문에 상했던 마음은 이미 다 풀린 상태였어요. 어머님이 절 이끌고 간 곳은 제가 생각도 하지 못한 곳이었어요. 너무 당황해서 말도 안 나오는 곳이었죠. 바로 산부인과였어요.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어머님의 의도를 몰라서 어머니 여긴 왜? 라고 물으니 어머님께서 웃으시면서 그냥 간단한 검사만 하면 된다고 그리고 지어주는 약 매일매일 챙겨 먹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일단 안에 들어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걸 듣는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약을 먹으면 임신이 더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벙쪘어요. 그러곤 병원에 나와서 어머님께 물었습니다. 어머님 아까 의사가 무슨 말을 한 거냐고 대체 이 약이 뭐냐고 그러니까 오히려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얼른 손주가 보고 싶다고 그러셨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남자친구에게 미리 말해놨거든요. 저는 되도록 아이는 늦게 가지고 싶다고. 조금 더 하고 싶은 일 하고 나서 아이를 가지자고요. 남자친구도 그러자고 했거든요. 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 이미 오빠도 아이 늦게 가지자고 했고 아직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너무 서두르시는 것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차피 결혼할 건데 지금 가시나 나중에 가시나 거기서 거기 아니냐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진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해요. 먼저 가볼게요. 이러고 그냥 바로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날 저녁 오빠도 어머님께서 그렇게 할 줄은 몰랐는지
본인도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당장 어머님께 전화하겠다는 걸 말리고 그냥 잠에 들었어요. 그러다 새벽에 눈이 떠져서 깼는데 옆에 오빠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 어디 갔나 싶어서 밖으로 나왔는데 서재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갔어요. 문 앞으로 갔더니 오빠가 누구랑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일단 문을 열지 않고 밖에서 듣고만 있는데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응, 엄마. 지금 미주는 자고 있어. 응, 걱정 마. 내가 나중에 얘기해볼게. 엄마, 근데 오늘처럼 독단적인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러다가 미주가 헤어지자고 하면 어떡해? 그러면 걔네 집 안에 못 들어간단 말이야. 나중에 걔네 집에서 얻을 돈을 생각해서라도 조금만 참아. 그래요. 처음부터 남자친구는 우리 집 돈을 보고 접근했었고 남자친구 부모님도 똑같았어요. 그리고 우리 집 돈을 뜯어먹고 우리 집 재산을 이용해서 자기네 회사를 키우려는 생각이었던 거죠. 저는 밀려드는 배신감에 그 문을 열고 남자친구에게 따졌어요. 결국 너도 돈만 보고 접근한 놈들이랑 똑같은 사람이었네. 너희가 원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니까 꿈도 꾸지 말고 이 결혼 당장 파토낼 거니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라고 말했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밖에서 듣고 있는 걸 몰랐는지 당황해하는 눈치였죠. 제가 당장 나가라고 경찰까지 불러서 일 크게 만들래? 이러니까 슬금슬금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저는 너무 열불이 터져서 바로 집에 있는 짐 몇 개 챙기고 바로 부모님이 있는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가서 부모님께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하니 엄청 불같이 화를 내면서 우리가 여기서 농사 짓는 동안 네가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게 너무 미안하고 속상하다고 당장 농사 접고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속상하고 슬펐어요. 이 남자만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똑같은 놈이었죠. 이제 누굴 믿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먼저 서울로 올라와서 남자친구랑 둘이 살던 집은 바로 팔아버리고 부모님이랑 같이 살던 예전 집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부모님도 그 다음날 바로 올라오셨고 부모님이 올라온 건 또 어떻게 알았는지 남자친구가 남친 부모님을 데리고 집에 찾아오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자 싶어서 집으로 들였는데 참으로 뻔뻔하게도 계속 결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친구 부모님은 우리는 결혼 끝낼 생각 없다고 애들끼리 가볍게 싸운 걸로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고 그것에 기세 등등해져선 더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결혼하면 그쪽은 착하고 좋은 사위 얻어서 좋고 우리는 회사도 키울 수 있어서 좋고 일석이조 아니냐고요. 딱 봐도 어떤 속셈인지 눈에 훤히 보이잖아요. 우리가 계속 말이 없으니 점점 불안해졌는지 말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 부모님보다 남자친구에게 더 많은 배신감을 느꼈어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제 집안에 귀속되기 위해 일부러 저에게 접근했다고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나고 속상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꼴을 보기 싫어서 먼저 자리를 떴어요. 그러자 저희 부모님도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보다시피 우리 딸이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 결혼을 포기하라고 말했고 남자친구 어머니가 일어나서 저를 붙잡더라고요.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달라고요. 저는 그 손길이 닿는 것도 너무 싫었어요. 그동안 그 손길로 내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셨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고 생각하니 닿기만 해도 소름이 돋더라고요. 무릎까지 꿇으려고 하길래 이대로 가다간 계속 여기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수 없이 일단 생각해본다고 하고 그 사람들을 돌려보냈어요. 대놓고 말하기는 이젠 지쳤거든요. 저희가 말해도 대화 자체가 안 통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돌아가고 나서 엄마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니 저는 당연히 결혼하기 싫다고 했고 아버지도 안 하는 게 낫다고 하셨어요. 그날 저녁 남자친구네 집에 전화해서 결혼은 그냥 파토낼 테니 그리 알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다신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계속 말을 해도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다행히 충격요법이랍시고 전곡으로 말한 게 통하는 사람들이었는지 그날 이후로는 남자친구 부모님도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고 저는 대학 졸업을 하고 제 전공인 디자인을 살려 디자인 회사에 취직해서 3년간 일하다가 지금은 프리랜서로 전향해서 일하고 있답니다. 부모님도 자기들이 농사 짓고 이러다 보니 우리 집안을 우습게 하는 놈들이 꼬인다고 다시 회사로 복귀하셨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자친구 쪽 회사가 우리 회사에 속해 있는 회사였고 부모님께서 그걸 알자마자 남자친구 쪽 회사를 정리하셨대요. 마침 그 회사 안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 있어서 정리하기 수월하셨대요. 원래 정리하고 싶다고 정리되는 게 아닌데 타이밍이 잘 맞아 떨어진 거죠. 저와 우리 가족은 너무나도 통쾌했어요. 그러고 부모님께서 다음부턴 누군가랑 사귈 때 잘 알아보고 사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 저는 그 일 때문에 당분간은 누굴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저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열중하려고요.
과연 제 집안 상관없이 저만 사랑해줄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